우리 함께 지켜요. 캡처 금지, 다운로드 금지, 공유 금지.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경제학과 한과 멘토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첫째로 단체 및 멘토 소개, 두 번째로 전공 소개, 다음으로 대학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제 개인적인 멘토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체 및 멘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멘프라는 동아리는 용산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미래아에 속한 동아리로서 팔레트의 물감처럼 다채로운 멘토링을 지향하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저는 멘프에 속한 경제학과 3학년 김찬호 멘토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경제학과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경제학과는 경제를 공부하는 전공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요즘 뉴스나 TV를 보시면은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요. 경제를 살려야 해요. 이런 말들을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경제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말들은 뭐가 있을까요? 실업이라든지 부채, 인플레이션 이런 말들이 떠오르죠. 근데 막상 경제가 정확하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과연 경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부터 경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경제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나누고 쓰는 모든 활동을 가리켜요. 여러분들 인간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옷, 음식, 그리고 집이 필요하죠. 그래서 의식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원래 원시 사회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혼자서 해결을 했어요. 자급자족 경제라고도 하죠. 근데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면은 손님이 가서 음식을 사 먹기도 하고 건설회사에서 집을 지어주면은 사람들이 그 건설회사에 돈을 지급하고 집을 사기도 한답니다. 옷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 경제활동을 통틀어서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추가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호모 땡땡땡스가 의미하는 말은 인간, 인류를 의미를 해요. 그렇다면 호모 이코노미쿠스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미라는 단어와 호모 무슨 스가 합해져가지고 경제인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런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의미하는 바는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합리적 개인이다. 이러한 가정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좀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제하에서 현대인들은 더 많은 돈, 재화, 서비스를 갖고 싶어 하지만 당연히 모두가 그럴 수는 없답니다. 근데 여기서 재화와 서비스라는 말이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재화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있는 유용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아니면 책상 이 모든 것들이 다 재화에 해당을 하죠. 반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없지만 유용한 행위를 의미를 해요.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병원 진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나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 것도 서비스의 영역을 들어가는 상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없고 그중 일부를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아마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원의 희소성은 우리의 욕망인 끝은 없지만 욕망을 모두 충족시킬 만한 돈이나 자원은 부족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경제학과는 한정된 자원을 이용한 최선의 선택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그런 전공이랍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학과 커리큘럼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이 빽빽한 사진 보이시나요? 사실 글씨가 잘 보이시지도 않을 텐데 자세히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 63개의 전공 과목이 경제학과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들이에요. 63개라니 정말 많죠? 여의도 63빌딩의 층수만큼 많은 과목들이에요. 과연 이 수업들을 저희가 다 들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수업들을 다 들을 수가 있을까요? 네, 정말 다행히 여러분들은 이 수업들을 다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이제 4학년에 올라가는데 아직 15개밖에 안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졸업을 하기 위해서 전공 필수 과목 5개를 포함해서 최소 20개의 수업을 듣기만 하면 된답니다. 물론 더 듣는 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대학교에서 공부를 더 하는 건 절대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 필수 과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공 필수 과목은 말 그대로 그 학과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들이고 그 수업을 들어야만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공 필수 과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경제학과가 무엇을 배우는 학문인지 확실하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전공 필수 과목들 5개 과목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미시경제이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미시경제이론은 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고객이 시장에서 구매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해요. 사진을 보시면 한 사람이 빵 공장에서 빵을 생산을 하고 있죠. 이 생산한 빵을 소비자들이 슈퍼마켓에 가서 돈을 주고 구매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서 미시경제이론에서 공부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요와 공급도 다 미시경제이론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전공 필수 과목으로 거시경제이론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여기서는 국가 경제 전체가 운영되는 과정을 공부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에서 들으셨을 GDP, 물가, 실업, 이자율들이 모두 거시경제이론에서 공부하는 과목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진을 보시면 돈 사진이 있잖아요. 이 통화량이라든지 통화, 화폐 역시 거시경제이론에서 관심을 갖는 그런 영역인데요. 제가 여기서 잠깐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만드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뭐 한국은행이라는 곳이 있죠. 이 정답은 반쯤 맞고 반쯤 틀린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공장에서 기계를 이용해서 돈을 찍어내거나 만들지는 않아요. 직접 이런 형태가 있는 종이 지폐를 만드는 곳은 한국조폐공사라는 공공기관이 따로 있고요.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한국은행은 이 돈을 얼마나 만들지, 전문용어로 통화량을 얼마나 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이 돈을 얼마나 만들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면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직접 공장을 돌려가지고 돈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화폐도 관심이 있는 것이고요. 거시경제이론에서. 다음으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실업 문제가 심각하죠. 실업 문제도 거시경제이론에서 관심이 있는 그런 주제예요. GDP 역시 거시경제이론에서 관심 있는 경제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GDP는 그 국가의 경제력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경제지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표를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사상 최초로 10위권을 넘어서 이제 9위에 도달을 했습니다.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여기 한국 옆에 괄호치고 마이너스 1.0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작년보다 경제 성장이 좀 악화됐다는 의미인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분명 사상 최초로 9위에 오르는 그런 경제 성장을 했는데 어떻게 작년보다 경제가 안 좋아졌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당연한 의문이죠. 근데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역시 경제가 안 좋아진 것을 피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가 덜 악화되는 바람에 오히려 등수는 오르게 된 것이죠. 쉽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 수학 점수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등수는 오히려 오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가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오히려 점수가 떨어졌는데 등수가 오를 수 있죠.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3가지 마지막으로 전공 필수 과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경제수학, 경제통계학, 경제사라는 과목들이 있는데
사실 이 과목 이름 자체가 이 과목에서 무엇을 공부하는지 좀 예측을 하게 만들어주죠. 경제수학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수학, 경제통계학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통계학, 마지막으로 경제사는 인간 경제 생활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공부하는 그런 과목들입니다. 지금까지 전공 필수 과목들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사실 이 5개 과목만 이해를 해도 어느 정도 경제학과가 무엇을 공부하는 학과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전공 필수 과목이 아닌 전공 선택 과목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아래에 작은 글씨로 쓰여있는 세부적인 과목명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어느 분야에 관련된 과목들을 저희가 공부를 하는지는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국가와 사회에 관련된 경제 문제를 공부를 하기도 하고 수학과 통계와 관련된 그런 경제학을 공부를 하기도 한답니다. 다음으로 금융에 관련된 과목들도 공부를 하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금융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시나요? 금융하면 돈밖에 약간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을 정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지금 당장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그런 과정을 통틀어서 금융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 여기서 돈을 공짜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라는 대가를 받겠죠. 네, 어쨌든 이게 금융의 간단한 정의이고 이런 금융에 관련된 과목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역사 철학과 관련된 전공 선택 과목들도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전공 선택 과목들은 필수로 들어야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들으시면 될 겁니다. 다음으로 학과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는 마치고 상경계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상경계열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상경계열에 대한 소개를 드리기에 앞서 간단한 퀴즈를 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짜장면 하면 생각나는 음식은 뭐가 있죠? 네, 그 빨갛고 뭐 있죠? 바로 짬뽕이죠. 다음으로 치킨 하면 생각나는 패스트푸드는 뭐가 있죠? 네, 아시다시피 영원한 라이벌인 피자가 있어요. 물론 저는 좀 치킨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제가 이것들을 왜 말씀드렸냐면은 환경계열 하면 생각나는 어떤 단어가 있어요. 땡땡 경제라고 하는데 이 땡땡은 경제학과에 아주 유사한 다른 학과예요. 바로 경영경제라고 하죠. 근데 제가 방금 아주 유사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경제학과와 경영학과 사이에는 여러 차이점이 존재를 해요. 상경계열로 묶여가지고 좀 비슷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저는 그 차이를 중학생 때까지 잘 몰라서 그냥 경제학과에 가야겠다라는 단순한 생각이었는데 여러분들이 경제학과와 경영학과의 차이를 확실하게 아시면은 나중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상경계열은 상업을 의미하는 단어, 상업에서 상을 따오고 경제를 의미하는 단어, 경제에서 경을 따온 그런 단어를 합쳐서 만든 단어랍니다. 네, 그러면 경제학과 경영학과의 차이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학문의 성격부터 차이가 있어요.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순수 학문, 그리고 국가 경제와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갖는 그런 전공이고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제학과보다 실용적인 학문의 특징이 강하고 기업 운영이나 투자 전략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경제학과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전공 필수 과목들이 있고요.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공 필수 과목들이 있어요. 제가 사실 경영학과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은 아니라서 경영학과의 전공 필수 과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한 학과에서 가장 중요한 전공 필수 과목에 있어서 이렇게 경제학과와 경영학과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경제학과와 경영학과는 결코 막 똑같은 유사한 과가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차이를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학습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순수 학문이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고 문제를 푸는 그런 시간이 많고 반면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실용적인 학문이라서 팀플이나 발표 과제를 수행을 많이 한답니다. 여기서 팀플은 다른 말로 조별 활동이라고도 하죠. 마지막으로 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구체적인 진로는 제가 뒤에서 다시 자세히 다룰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경제학과 경영학과에 가도 뭐 은행이나 금융공기업, 경제경영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은 공통적으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맨 아랫줄에는 왼쪽, 오른쪽을 나눠놨죠.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5급 공채, 그리고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 공인회계사로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경제학과에 가면은 상대적으로 5급 공채가 조금 더 유리하고,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기업, 공인회계사가 좀 더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왜 유리하냐면은 배우는 과목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준비하기가 좀 더 수월한 진로가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제가 정말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경제학과에 갔다고 해서 오른쪽에 있는 사기업, 공인회계사를 할 수 없다? 절대 아니고요. 또 경영학과에 갔다고 해서 왼쪽에 있는 5급 공채를 할 수 없다? 네,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단지 약간의 유리함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모든 진로를 잘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기업 금융 부문이 있어요. 사기업에는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SK, 현대, LG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예컨대 삼성전자에서 어떤 반도체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학과에 나와서 직접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만들지는 않아요. 그럼 무슨 업무를 할까요? 바로 기획, 재무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기획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생산 관리를 하는 업무예요. 생산 관리라는 것이 생산량을 결정을 하고 언제까지 생산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재무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재산 관리, 쉽게 말해서 기업이 그 해 동안 얼마나 벌었는지, 또 손실은 얼마인지,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학과에서는 사기업에 들어가면 기획 재무 업무를 주로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쉽게 보실 수 있는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문 용어로 상업은행이라고 하죠. 근데 이 은행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예금, 그러니까 돈을 보관을 해주고 대출, 돈을 빌려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적인 투자은행인데요.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투자 전략을 조언해주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금융 부문엔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회계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회계사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회계사는 개인이나 단체의 재산 관리를 해주는 그런 직업이고요.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회계사들이 여러 명 모여서 함께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무라고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 자격증 시험이 따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계사가 되시기를 원하시면 그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정부 공공 부문이 있어요. 제가 아까 앞에서 5급 공채라는 말을 좀 설명 없이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공채라는 말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공채는 공개 채용 시험의 줄임말로 누구든지 학교나 뭐 학과 이런 것 상관없이 누구든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5급 공채 합격을 하게 되면 5급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5급 공채 중에서도 행정고시 합격을 하게 되면 행정부, 그리고 입법고시 합격하게 되면 입법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교관 후보자에 합격을 하게 되면 외교관으로서 일을 하게 된답니다. 다음으로 금융공기업이 있는데요. 정말 많은 금융공기업들이 존재를 하는데 제가 대표적인 3가지 기업들만 이렇게 적어봤어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고,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금융거래를 감시하는 그런 감독기관이죠.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총괄하는 그런 곳이에요. 마지막으로 대학원 부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제학 교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국내 국외 학계에 진출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외국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경제대학원에 가서 석사, 박사를 딸 수도 있고, 또는 그러한 공부를 바탕으로 경제연구원에 들어가서 경제현상이나 정책 연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 이 로스쿨은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다른 진로들과 다르게 로스쿨은 더더욱 경제학과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 경제학과를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대학에 있는 모든 학과를 전공을 해도 여러분들이 로스쿨을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에 로스쿨을 쓴 이유는 경제학과에 가서도 충분히 로스쿨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 사람들도 경제학과를 전공을 해서 로스쿨을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대학원 부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나중에 변호사가 되는 그런 진로이고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경제학과를 가야 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음으로 대학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동아리 활동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정말 좋아해서 축구 동아리 활동을 정말 즐겁게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축구를 하면서 즐거움을 많이 느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축구를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흥미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하는 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음악 또는 독서를 하는 동아리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의 모든 동아리가 대학에 존재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만약에 원하는 동아리가 없다고 해도 여러분이 직접 동아리를 만들어서 관심 분야가 같은 사람들과 만나서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외 활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대외 활동은 외부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첫 번째로 기업 인턴 활동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인턴이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그 기업에 들어가서 미리 어느 정도 일을 해보는 느낌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학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업무와 분위기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기업 인턴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 기업에 무조건 취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업 인턴 활동이 있으면은 나중에 그 기업이나 또 다른 관련 기업에 취직하기는 좀 용이하겠죠? 그래서 기업 인턴 활동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주로 3학년이나 4학년 때 많이 한답니다. 다음으로 공모전 활동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공모전을 통해서 경제학을 더욱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공 생활 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경제학과는 수학을 엄청 잘할 필요는 없지만 수학적 접근 방식과 친해지도록 노력을 하면 좋아요. 저도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을 엄청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또 그렇다고 수학을 엄청 잘하지도 않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경제학과에 와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공 필수 과목 중에서 경제 통계학, 경제 수학 등을 공부를 하면서 경제학에 필요한 수학들을 충분히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막 수학을 정말로 너무너무 싫다. 그 정도가 아니면은 경제학과에 오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수학을 잘하면은 도움은 되겠죠? 네. 다음으로 대학교에서는 다양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복수 전공이라든지 부전공, 연계 전공, 학생 설계 전공이라는 그런 대학교의 제도가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연계 전공을 선택을 해가지고 제 주전공인 경제학과에 더해 추가적으로 다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다른 공부는 바로 금융연계 전공이에요. 제가 앞서서 아마 금융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금융연계 전공을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금융연계 전공을 제가 왜 하게 되었을까요? 그 계기는 다음과 같아요. 맨날 제가 경제학과를 다닌다고 해서 주변의 친구들이 어떤 주식을 사는 게 좋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저는 나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뭔가 주식에 대한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금융연계 전공에서는 주식에 관한 이론을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금융연계 전공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을 수 있어요. 금융연계 전공에 하게 되면은 무조건 주식을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까요? 그럼 저도 무조건 금융연계 전공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들을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BTS를 좋아해서 하이브 주식을 샀어요. 옛날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였는데 그게 하이브로 바뀌었죠. 어쨌든 하이브 주식을 샀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에스파를 좋아해서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BTS하고 에스파가 정말 음원 활동도 좋고 공연 활동도 되게 잘해가지고 SM 엔터테인먼트와 하이브의 주식 가치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면 그것에 투자한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주식 투자를 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융경제 전공을 했다고 해서 주식에서 돈을 무조건 많이 번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주식 투자를 잘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금융경제 전공을 하게 된 이유는 금융 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경제학을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이게 나중에 정말로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주식에 관련된 기업에서 일을 하는데 이론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학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간에는 멘토의 이야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 저는 경제학과에 가게 되었을까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경제를 정말 많이 접했고 경제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나의 에피소드만 소개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 혹시 증권회사 객장이라는 곳 아시나요? 지금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고 핸드폰 기술이 발달해서 집에서도 핸드폰으로 주식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거의 한 20년 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가지고 증권회사 객장이라는 오프라인 주식 사무실로 가서 직접 직원들에게 뭐 주문을 넣거나 해서 주식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때 제가 아마 3살이었는데 저는 주식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먹는 것을 사고 파는 재래시장을 생각을 해가지고 증권회사 객장 한가운데서 저희 부모님에게 주식시장이 어디야? 라고 천진난만한 얘기를 했답니다. 3살이었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정말 한참 웃으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주식시장이라는 그런 경제 개념과도 좀 많이 의도치 않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요. 제가 중학교 3년 동안 학급 반장 활동을 계속을 하면서 예를 들어 학급 체육 활동 아니면 학급 운동회가 있을 때마다 반티를 여러분들이 만들죠. 반티를 만들 때 필요한 그런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잃어버리지 않게, 또는 거스름 돈이 생기면은 친구들에게 잘 나누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일들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아직 여러분들이 중학생이지만 어쨌든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과학에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있고 사회 과목에는 정치, 경제, 사회 과목들이 있었는데 제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정말 싫어했고, 그리고 반면에 경제, 정치, 사회, 그 중에서 경제 과목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경제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우연히 고등학교 때 경제학 산책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때 경제학 교수라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친구들에게 경제 공부를 한 것을 가르쳐주고 소개해주는 것도 좋아했고요. 그래서 경제학 원론을 조금씩 공부하기도 했고, 여기에 왼쪽에 있는 테스트시라든지 오른쪽에 있는 매경 테스트, 여러분들이 아직은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을 당시에 학교 생활기록부에 등재가 되는 그런 시험들이었어요. 물론 고등학생을 위한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 수준의 간단한 경제학을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하면은, 만약에 좋은 점수를 따면은 학급 생활기록부에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저는 그것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등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가 됐을 때는 제도가 약간은 바뀌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학교 선생님과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약간 경제학과라고 해서 좀 겁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경제학과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경제 공부 책만 해도 이 정도인데 조금 겁이 나실 수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중요한 거는 경제학 공부가 절대 아니에요. 경제학과를 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경제학 공부가 아니랍니다. 더 중요한 건 분석하는 공부 자세, 그리고 사회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게 경제학이라는 학문과 밀접히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라 경제학을 공부해보려는 학생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경제 공부 자체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경제 공부는 나중에 경제학과에 가서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경제학과에 만족을 하냐고요? 라는 질문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전반적으로 과목이나 학습 방식, 학문 성격 등 대부분 정말 만족스러워요. 미시경제이론이나 거시경제이론 같은 전공 필수 과목도 되게 즐겁게 공부를 했고, 팀플이 적고 시험 위주인 학습 방식도 네, 저한테 잘 맞았어요. 또 경제학의 특성상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과정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도 네, 저에게 정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다만 기업의 언어인 회계와 기업의 행동인 재무에 대한 공부가 조금 부족했다고 느꼈어요. 사실 이 과목들은 경영학과의 전공 필수 과목들인데요. 네, 제가 아까 경제학과의 경영학과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이 회계와 재무는 경영학과에선 전공 필수 과목이에요. 물론 다른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떤 학교 경제학과에서는 회계와 재무가 전공 필수인 것 같기도 한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공 필수 과목이 아니라서 모든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진 않아요. 그래서 회계와 재무를 제대로 모르고 졸업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저는 회계와 재무가 좀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금융연계 전공을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서 여기서 이제 회계와 재무를 공부를 했습니다. 진로에 대한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몇 번이도 바뀌고 있어요, 진로가.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 고등학교 때는 중고등학교 때는 경제학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사실 경제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학을 정말 학문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대학교에 오고 나서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경제학을 좋아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정말 학문적으로 경제학을 탐구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급 공채라는 꿈을 잠깐 가지기도 했고,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로스쿨을 가기 위한 마음을 먹었기도 했다가, 지금 당장은 금융공기업으로 약간 정착을 했는데, 이 진로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생활 중에 진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금부터 학과 설명회를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돈에 관심이 많고 효율적인 사고방식을 좋아한다면 경제학과로 오시면은 정말 만족스러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학과 설명회를 들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경제학과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학과 선택 및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